김도진은 초조하게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계바늘은 오후 4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수민과의 약속 시간은 이미 30분이나 지나 있었고 그는 자신의 지각이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그녀의 신경을 더욱 긁어놓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벌써 3개월째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양측은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석류원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린 도진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입구로 향했다. 이곳은 훌륭한 요리뿐만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수민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고집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내일 중요한 법원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다. 도진은 그녀의 의도가 진심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 레스토랑 입구 벽에 기대어 11살쯤 되어 보이는 비쩍 마른 소년이 서 있었다. 헐렁한 옷은 마치 자루처럼 소년의 몸을 덮고 있었고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위로 야생동물처럼 경계심 가득한 커다란 눈망울이 보였다. 나중에 자신을 박우진이라 소개한 그 아이는 외운 듯한 문구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도와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도진은 걸음을 멈췄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소년의 무언가가 그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어쩌면 빵 한 조각 사 먹기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소송 전쟁 때문에 이를 위기에 처한 6살배기 아들 준우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어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다. 우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어붙었다. 돈을 받아든 소년의 손가락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소년이 속삭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대로 된 밥이라도 사 먹으렴.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은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값비싼 요리의 향기로 그를 맞이했다.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창가 쪽 테이블로 가니 이미 수민이 앉아 있었다. 거의 전 부인이 된 그녀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밝은 색 원피스, 단정한 머리 모양, 그녀의 미모를 돋보이게 하는 가벼운 화장까지. 하지만 도진은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긴장과 짜증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늦었네. 메뉴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차가 좀 막혔어. 미안해. 도진이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항상 핑계가 많아. 수민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우리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도 말이야. 도진은 날카로운 대꾸를 삼키며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그를 죄인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심리전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혼 과정은 모든 것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 나 왔잖아, 수민아. 이야기하자. 수민은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도진은 그녀가 이미 무언가를 주문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과 전체 요리가 놓여 있었다. 당신 주려고 버섯 수프를 시켰어. 그녀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버섯 수프 좋아했잖아. 기억나? 도진은 경계심이 들었다. 수민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언제나 뒤이어올 공격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후 몇 분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민은 불안한 듯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았다. 도진이 내일 있을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그녀는 딴 생각에 잠긴 듯 단답형으로만 대꾸했다.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쪽으로 가서 5분 정도 통화를 했다. 사업 파트너에게서 온 전화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이 웨이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접시에 담긴 수프 2그릇을 가져왔다. 도진이 통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미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민이 핸드백을 챙겨들며 갑자기 일어섰다. 도진은 그녀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수민은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녀의 초조함은 평소보다 훨씬 지나쳐 보였다. 수프의 향기는 훌륭했고 도진이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멈추세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돈을 주었던 그 소년이었다. 우진은 손님들의 불쾌한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보안 요원이 이미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소년은 간신히 도진에게 달려들었다. 수프 드시지 마세요. 소년이 도진의 소매를 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제발, 드시지 마세요. 뭐라고? 도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랑 같이 있던 그 여자분이요. 부지는 화장실 쪽을 힐끔거렸다. 그 여자가 아저씨 수프에 뭘 넣는 걸 봤어요.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 같은 걸 꺼내서요. 도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수프 접시를 한 번 보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확실하니? 네, 맹세해요. 창가에 서서 아저씨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접시 위로 몸을 숙이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서 아저씨 접시에 쏟아부었어요. 그러고는 주위를 살피더니 아저씨가 오니까 화장실로 급하게 간 거예요. 보안 요원이 마침내 그들에게 도착했다. 학생, 여기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도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임 실장님, 제가 아는 아이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임동철 보안실장은 50대 중반의 험상궂지만 우직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섰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보안 수칙은 그에게 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도진은 우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소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결의에 찬 눈빛이 그 증거였다. 쫓겨나거나 경찰에 신고될 위험을 무릅쓰고 경고하러 들어온 것이었다. 그 여자가 빈 봉지는 화장실 옆 휴지통에 버렸어요. 제가 봤어요. 도진은 내면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민이 왜 이 만남을 그토록 고집했는지, 왜 직접 메뉴를 주문했는지, 왜 그렇게 초조해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임 실장님, 그가 보안 요원을 불렀다. 여자 화장실 근처 휴지통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작은 비닐봉지나 포장지 조각 같은 걸 찾아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임 실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군가 제 음식에 무언가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임 실장은 자신의 직감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도진은 우진을 향해 돌아섰다. 알려줘서 고맙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네. 배고프지. 뭐라도 좀 시키렴. 소녀는 겪은 일 때문에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웨이터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포장해달라고 부탁했다. 수분 뒤 수민이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해져 있었지만 도진은 이제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이 거지는 뭐야? 그녀가 우진을 혐오스럽다는 듯 곁눈질했다. 내 손님이야. 도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손님, 당신 제정신이야?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와서 길거리 불황자를 데리고 오다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왜 그렇게 당신이 안절부절 못하는지 듣고 싶은데. 난 안절부절 못한 적 없어. 그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 순간 임 실장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냅킨에 쌓인 투명한 비닐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다. 휴지통에서 찾았습니다. 임 실장이 말했다. 가장 위에 놓여 있었으니 버린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민아, 도진이 낮게 불렀다. 이게 뭐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거짓말하지 마. 이 아이가 내가 내 수프에 무언가를 넣는 걸 봤다고 했어. 거짓말이야. 저 거지가 돈 좀 더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8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니 확실했다. 그녀는 덫에 걸린 것이다. 임 실장님, 지배인 좀 불러주시고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임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갔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뭐 하는 거야? 수민이 그의 팔을 잡았다. 변호사한테 전화해. 그리고 아마 경찰한테도 하겠지? 안 돼. 도진 씨, 기다려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도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법원 심리 하루 전날 아이 아빠를 독살하려던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독살하려던 게 아니야. 그녀가 소리를 질러 몇몇 손님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난 그냥 이혜진이 시킨 대로. 이혜진, 도진은 아내의 친구이자 항상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던 여자를 떠올렸다. 내 친구가 이걸 하라고 시켰다고? 수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감뿐이었다. 그가 신뢰했던 여자이자 아들의 엄마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다. 레스토랑 지배인 강민호가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무슨 일입니까? 도진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강 지배인은 인상을 쓰며 수프와 수민을 번갈아 보았다. 저도 옆 테이블 주문을 나가는 웨이터 뒤로 이 손님이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는 걸 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식기 위치를 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결정적이군. 도진은 변호사 한영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변호사님,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유원으로 와주세요. 지금 즉시요. 변호사를 기다리는 동안 도진은 수프를 용기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배인은 주방장을 불러 함께 조심스럽게 수프를 멸균 용기에 옮겨 담았다. 수미는 무릎 위에 손을 떨고 앉아 조용히 흐느꼈다.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이용해 그를 조종하는 데 너무나 익숙했고 이제 그는 인생을 함께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우진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도진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다. 너 정말 용감했어? 무서웠을 텐데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아저씨 진짜 수프 안 드신 거죠? 소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안 먹었어. 내 덕분이야. 그냥 아저씨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진은 아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이 집 없는 소년은 그에게 사랑을 맹세했던 여자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고결했다. 20분 뒤 한영식 변호사가 도착했다. 상황을 전해 들은 그는 즉시 행동을 개시해 지배인과 소년의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물 사진을 찍었다. 변호사는 이 상황이 내일 있을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것임을 직감하고 철저하게 움직였다. 수미는 변명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말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갔다. 그녀는 결국 이혜진이 도진의 음식에 진정제를 넣으라고 조언했음을 실토했다. 그래야 도진을 약물 복용 혐의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 혈액에서 의심스러운 성분이 나오면 법원이 절대 준우를 너한테 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 수민이 흐느꼈다. 난 그냥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지키고 싶었다고. 도진은 불신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날 모함하고 친권을 박탈시키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려고 했겠지.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 대지 마.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침묵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도진은 밖으로 나왔다. 우진이 입구에서 햄버거를 베어 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의 땅거미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행인들은 남루한 옷차림의 소년을 본체 만체하며 바쁘게 지나갔다. 이제 어디로 갈 거니? 도진이 물었다. 역으로 가야죠. 거기서 자거든요. 소년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자기 연민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운명에 대한 수용만이 있었다. 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력 있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가자.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밥 먹고 편한 곳에서 자게 해주고 싶구나. 우진의 눈에 불신과 희망이 동시에 스쳤다. 정말요? 하지만 저 이미 햄버거도 먹었는데요.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로. 가자. 그들은 차에 탔다. 도진은 히터를 켰다. 4월의 저녁 바람은 제법 쌀쌀했다. 소녀는 이 모든 게 꿈일까 봐 걱정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길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니? 도진이 차를 대로변으로 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반년이요. 우진이 대답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요. 아빠는 원래 안 계셨고 친척도 없어서 보육원은 도망쳤어요. 거긴 정말 끔찍했거든요. 도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끔찍했다는 짧은 단어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굴욕이 숨어 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소녀는 생존하는 법을 배웠고 어른을 불신하게 되었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구했어. 도진이 말했다. 적어도 내 건강과 미래는 확실히 지켜졌지? 아저씨가 돈을 주셨잖아요. 빚을 갚은 거예요. 넌 빚진 거 없어. 우진아. 넌 그저 옳은 일을 한 거야? 그게 정직한 행동이었으니까. 소녀는 그 말을 곱씹는 듯 침묵했다. 수민이 저지른 일의 파장을 수습해야 할 도진에게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를 우진에게도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따뜻한 차 안에서 두 사람 모두 최악의 상황은 지났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 작은 소년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정의가 승리했다. 도진의 아파트는 부촌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의 12층이었다. 우진은 도진을 따라 복도를 걸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두리번거렸다. 대리석 바닥, 금박 액자의 거울들,
소년에게는 모든 게 다른 세상의 배경처럼 보였다. 들어오렴, 어려워하지 말고. 도진이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커다란 통유리 창이 있는 넓은 거실, 편안해 보이는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우진은 문턱에서 멈칫하며 들어오지 못했다. 저 더러워요.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더러워질 거예요. 괜찮아. 욕실부터 알려줄 테니 씻고 나오렴. 너한테 맞을 만한 옷이 좀 있을 거야? 우진이 씻는 동안 도진은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레스토랑에 남아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지배인이 CCTV 영상을 줬어 한 변호사가 보고했다. 최수민이 찍혔더군. 내 접시에 무언가를 붓는 게 확실히 보여? 화질이 좋아서 아주 선명해. 다행이네. 도진은 거실을 서성거렸다. 수프 분석 결과는? 독성학자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급행으로 연구소에 보냈어. 자정쯤이면 예비 결과가 나올 거야. 알겠어. 아까 수민이랑 이야기했을 때 뭐라던가? 한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다. 패닉 상태야. 도망가려 했는데 임 실장이 막았지? 그러다 발작하듯 소리 지르며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함정을 판 거라고 우기더군. 내가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무너지더라고. 다시 이혜진 탓을 했어. 진정제 좀 넣으라고 꼬드겼다고. 진정제라. 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여자 말로는 그냥 강력한 수면제 정도였다는 거야? 이혜진이 그러더래.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졸면 신고 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혈액에서 약물이 검출되면 그걸 근거로 널 약물 중독자로 몰아친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고. 그럼 준우도, 재산도, 양육비도 다 가져갈 수 있었겠군. 후 도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이면 분석 결과가 나와. 만약 금지 약물이 확인되면 법원에 제출할 거야. 증거는 차고 넘쳐. 영상, 증인, 물증, 본인의 자백까지. 이혜진은 좀 더 복잡해. 최수민은 이혜진이 가루와 지시 사항을 줬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하지만 내일 심리에서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 알겠어. 고마워요. 형 계속 알려줘요. 도진은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았다. 욕실에서 씻고 나온 우진이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뜨거운 물 덕분에 얼굴이 발그레했다. 이제야 좀 사람 같네. 도진이 미소 지었다. 밥 먹자. 우진은 바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베이컨을 곁들인 계란 요리와 토스트, 따뜻한 차 같은 간단한 식사였다. 소녀는 마치 비축해두려는 듯 허겁지겁 먹었지만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며 조심스럽게 먹었다. 우진아. 도진이 맞은편에 앉았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내일 재판 때문에 중요해서 그래? 저 법원 가기 싫어요. 소년이 겁먹은 눈으로 급히 말했다.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 내가 오늘 본 걸 정확히 증언해줘야 할 수도 있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진이 먹던 손을 멈췄다. 알겠어요. 제가 본 거 다 말할게요. 저 기억력 좋아요. 하지만 경찰이 저 잡아가서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는 건 싫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한 가지 더 물어보자. 왜 나한테 경고해줬니? 도진이 물었다.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 소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반년 동안 저를 사람으로 봐준 건 아저씨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고개를 돌렸는데 아저씨는 멈춰서서 잔돈도 아니고 큰돈을 주셨잖아요. 눈에 경멸도 없었고요. 아저씨한테 나쁜 일이 생기게 둘 수 없었어요.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11살짜리 소녀는 많은 어른들보다 더 험한 꼴을 겪었으면서도 연민을 잃지 않았다. 자정 무렵 전화가 울렸다. 한영식 변호사였다. 예비 분석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도진아, 그게 단순한 진정제가 아니었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섞여 있었는데 치료 용량을 몇 배나 초과하는 양이야. 알기 쉽게 말해줘. 내가 그 수프를 다 먹었다면 20분 안에 인사불성이 됐을 거야. 운동 능력 상실, 의식 혼미, 심하면 기절까지. 그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목숨까지 위험했을 거야. 도진은 분을 사기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재판에서 널 불리하게 만들려는 수준이 아니야. 실제적인 신체상의 위협이고
체질에 따라서는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양이야. 그럼 최수민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아니야. 살해 의도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지. 이건 중범죄야. 내일 전략은 어떻게 바뀌지? 전부 다 단순한 이해 제기가 아니라 권리 남용으로 몰고 갈 거야. 그녀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친권 제한과 강제 심리 검사를 요구할 거야. 이 정도 증거면 법원도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어. 그럼 준우는 내일 재판 끝나고 바로 데려올 수 있나? 아마도. 법원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거야. 너와 임시로 지내게 하는 게 가장 유력해. 도진은 눈을 감았다. 아들이 자신과 살기를 바랐지만 이런 식으로 엄마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데려오고 싶지는 않았다. 알겠어. 내일 법원 앞에서 봐. 전화를 끊고 도진은 거실로 돌아왔다. 우진이 소파에서 담요를 두르고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안 오니?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소년이 미소 지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안전해서요. 이런 거 잊어버린 지 오래거든요. 우진아, 내일 법원에 가야 해.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도 있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네, 혹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저 증인이잖아요. 경찰만 안 부르면 돼요? 도진은 생각에 잠겼다. 판사가 직접 듣고 싶어 한다면 소년의 동행이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추잡한 이야기가 오가는 법정에 아이를 데려가는 게 마음에 걸렸다.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 그가 말했다. 지금은 자려무나. 소파에 잠자리를 봐줄게. 우진은 순순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도진은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8년 전 사랑에 빠졌던 최수민을 떠올려 보았다. 밝고 감정적이고 조금은 순진했던 여자. 그의 농담에 잘 웃어주던 여자.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남편의 밥에 약을 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도진은 수민이 항상 불안해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존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혜진은 그런 그녀의 불안과 원망을 먹이 삼아 그녀를 조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었다. 수민은 선택을 했다. 거절할 수도 있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었고 문제를 문명인답게 해결하려 노력할 수도 있었다. 대신 그녀는 아이 아빠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것이다. 아침 일찍 하루가 시작되었다. 도진은 6시에 일어나 씻고 아침을 준비했다. 우진도 따라 일어나 식탁 차리는 것을 도왔다.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식사를 했다. 같이 가기로 결정했니? 도진이 물었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곁에 있고 싶어요. 좋아. 하지만 그 전에 단정한 옷부터 사야겠다.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는 법원에 못 들어가. 그들은 백화점으로 갔다. 도진은 우진에게 속옷, 양말, 청바지, 셔츠, 재킷, 구두, 가방까지 사주었다. 소녀는 무언가에 익숙해졌다가 다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옷을 입어보았다. 이거 다 제 거예요. 쇼핑백을 보며 우진이 물었다. 내 거야. 하지만 왜요? 전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진아. 좋은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은 재판 시작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다. 한영식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어. 한 변호사가 도진과 악수하며 말했다. 자료는 판사님께 제출했어. 최수민도 변호사 대동하고 와 있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군. 이혜진은 안 왔어. 병가 진단서를 보냈더라고. 아주 편리한 핑계지. 겁먹은 거야? 비겁하군. 그렇지. 하지만 다음 심리에 강제 소환을 요청할 수 있어?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소년이군. 한 변호사가 우진을 보았다. 네, 박우진입니다. 제 증인이자 도진은 그들의 관계를 뭐라 정의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다. 친구예요. 우진이 말을 이었고 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친구지. 한 변호사가 소년에게 다가갔다. 우진 군, 판사님이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어. 겁먹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 본 것만 딱 잘라서. 추측이나 생각 말고 사실만. 알겠습니다. 좋아. 다 잘 될 거야. 그들은 법정으로 들어갔다. 수미는 변호사 옆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정말 상태가 엉망이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도진이 들어오자 그녀는 애원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도진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엄마가 아빠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준우가 받을 상처만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생판남을 구하려 위험을 무릅쓴 우진을 생각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다. 송미경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50대 여성인 송 판사는 법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법정 안은 긴장감 감도는 침묵에 휩싸였다. 도진은 한 변호사 옆에 앉았고 우진은 방청석 구석에 조용히 앉아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혼 소송 본안 심리에 앞서 판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이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한 변호사가 일어나 재킷 단추를 채우고 명료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어제 저녁 피고 최수민 씨는 제 의뢰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고 사건의 정황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민 측 변호사인 박삼보 변호사가 당황한 듯 몸을 움찔거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인 듯 했다. 수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계속하세요. 송 판사가 인상을 찌푸렸다. 한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주문, 수민의 화장실 이동, 미성년 증인 박우진의 목격담, 수민이 원고의 수프에 가루를 타는 행위, 현장에서 발견된 잔여물 봉지, CCTV 영상까지. 그리고 한 변호사는 판사석에 밀봉된 봉투를 올려놓았다. 독립된 연구소에서 실시한 해당 음식물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수프에서는 치료 용량의 4배가 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봉투를 뜯어 문서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박 변호사, 피고인은 이 혐의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는 잔뜩 움츠러든 수민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가 몸을 숙여 그녀와 무언가 속삭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음식에 이물질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제3자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그것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당했습니다. 제3자의 영향이라 송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설명해보세요. 수민이 천천히 일어났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제 친구 이혜진이 그 친구가 남편이 제 아들을 뺏으려 한다고 했어요. 돈과 인맥을 써서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수민은 말을 더듬었다. 그 친구가 진정제를 타라고 제안했어요. 남편이 운전하다 잠들면 경찰을 불러 검사하게 하고 그러면 법원이 남편을 약물 복용자로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전 그렇게 위험한 건 줄 몰랐어요. 수민이 울먹였다. 혜진이가 그냥 수면제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전 그냥 준우를 지키고 싶었어요. 누구로부터 지킨다는 거죠?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양육비를 대고 교육을 지원하며 아이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로부터요? 아니면 이 이혼 소송에서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지키려던 겁니까? 수민은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도진은 그녀를 보며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어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 아니면 그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증인 박우진 군의 신문을 요청합니다. 복도에서 대기 중입니다. 피고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판사는 서기에게 심리상담가를 호출하도록 지시하고 1시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후 안경을 쓴 중년 여성 상담가가 법정에 들어왔다. 그녀는 우진과 대화를 나눈 뒤 증언이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가 우진에게 말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거리며 판사석 아래 증언대로 향했다. 어른들이 타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엄숙한 공간에서 소녀는 너무나 작고 무력해 보였다. 이름이 뭐니? 박우진이요. 11살입니다. 우진 군, 진실을 말한다는 게 뭔지 알고 있니? 네, 알아요. 꾸며내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어제 저녁 성유원 레스토랑에서 본 것을 이야기해보렴.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창가에 서 있었던 수민이 접시 위로 몸을 숙이던 모습, 가루를 붓고 주위를 살피던 행동까지 묘사했다. 저 여자가 확실하니 판사가 수민을 가리켰다. 네, 확실해요. 얼굴을 봤어요. 밝은 색 원피스에 검은 머리였어요. 저 아줌마였어요. 고맙다. 우진군 자리로 돌아가도 좋아.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가가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갔다. 도진은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시키듯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송 판사는 수민을 바라보았다. 피고 최수민 씨, 본인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아이 아빠를 모함하려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투약된 양은 호흡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수민이 소리쳤다. 맹세해요. 정말 몰랐어요. 혜진이가 안전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혜진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대답했다. 일시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편리하군요의 판사가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좋습니다. 다음 기일에 이혜진 씨를 증인으로 강제 소환하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 최수민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명합니다.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수민이 고개를 들었다. 안 돼요. 전 멀쩡해요. 감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토를 달 사안이 아닙니다. 이 판사가 차갑게 잘랐다. 당신의 행동은 충동 조절 장애와 판단력 결핍을 의심케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들 김준우 군과의 면접 교섭을 제안합니다. 만남은 반드시 아동보호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돼요. 수민이 벌떡 일어났다. 내 아이를 뺏어갈 순 없어요? 뺏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정정했다.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준우한테 절대 해를 입히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건 감정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그동안 아이는 아버지가 임시로 양육합니다. 원고 김도진 씨, 아이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도진이 일어났다. 네, 재판장님. 방 3개짜리 아파트와 안정적인 수입, 유연한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결정문은 24시간 내로 발송될 겁니다. 이혼 소송 본안 심리는 감정 결과와 증인 이혜진의 신문이 끝날 때까지 2주 연기합니다. 판사가 일어서자 모두가 따라 일어섰다. 수민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서럽게 울었다. 변호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도진과 한 변호사, 우진은 복도로 나왔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손을 비볐다. 훌륭해. 기대 이상이야. 판사가 확실히 우리 편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도진이 물었다. 최수민은 감정을 받게 될 거야. 아마 심리학자들은 높은 피암시성, 불안증,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충동적 행동 성향 등을 지적하겠지.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육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엔 충분해. 이혜진은 강제로 끌려 나올 거야. 부인하려 하겠지만 최수민의 진술이 이미 기록됐어. 게다가 우린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요청할 수 있어? 정말로 최수민을 조종했다면 증거가 나오겠지? 좋아. 이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형. 언제든지. 며칠 뒤에 연락해서 다음 단계 논의하자고. 변호사가 떠나고 도진은 우진과 복도에 남았다. 소녀는 유리창 너머 봄 기운이 완연한 도시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잘했어, 도진이 말했다.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더구나. 무서웠어요. 우진이 고백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장하다. 나가자. 여긴 너무 우울해.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화창한 4월의 오후였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고 있었다. 도진은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지난 하루 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가 물었다. 그래도 돼요. 우진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지.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초콜릿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시켰다. 창가에 앉아 도진은 천천히 아이스크림을 아껴 먹는 소년을 지켜보았다. 우진은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게 분명했다. 아저씨, 소년이 조용히 불렀다. 응, 전 이제 어떻게 되나요? 무슨 뜻이니? 아저씨가 절 평생 돌봐주실 순 없잖아요. 친척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다시 거리로 나가거나 보육원으로 가야겠죠. 도진은 잠시 대답을 고를 시간을 가졌다. 사실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운 건 아니었다. 모든 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진을 보면서 그는 이 아이를 다시 그 비정한 거리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진아, 너 따뜻한 집에서 살고 학교 다니고 자기 방도 있고 밥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니? 당연하죠. 소년이 슬프게 웃었다. 하지만 저 같은 애한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도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가 널 후원하고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너 하나쯤 부족함 없이 키울 능력은 충분해. 넌 내 생명을 구했잖아. 우진아, 내가 보답하게 해다오.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제가 불쌍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원해서야.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착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고 바른 아이야. 그런 사람은 드물단다. 내가 내 가족이 된다면 난 정말 기쁠 거야. 하지만 아저씨한텐 준우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걔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준우는 6살이야. 항상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둘이 금방 친해질 거야. 우진은 침묵했다. 도진은 아이가 희망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행운을 믿었다가 다시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보렴. 도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동의한다면 다시는 거리에 나앉는 일 없도록 내가 책임질게.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도진은 아동보호기관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약속을 잡았다. 그러고는 수민의 집으로 가서 준우를 데려와야 했다. 준우는 소송이 시작된 지난 3개월 동안 엄마와 지냈는데 이제 아빠 집으로 이사 간다고 설명해야 했다. 수민의 아파트는 다른 구에 있었다. 도진은 4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인상 좋은 중년의 베이비시터 윤 여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세요. 김 대표님. 준우 방에서 놀고 있어요. 도진이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준우는 장난감 자동차에 둘러싸여 혼잣말을 하며 놀고 있었다. 아빠를 본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났다. 아빠, 왔어. 안녕. 아들 도진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장난감 챙기자. 아빠 집으로 갈 거야? 정말. 계속 준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응, 계속. 이제 아빠랑 살 거야? 엄마는 엄마가 널 보러 올 거야? 하지만 잠은 아빠 집에서 자는 거야? 왜? 도진은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을 맞췄다. 엄마가 지금 좀 피곤해서 쉬어야 한대. 그리고 아빠가 준우 너무 보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 아빠랑 사는 거 좋지? 응, 좋아. 준우가 활짝 웃었다. 아빠 집 멋지잖아. 그리고 늦게까지 만화 봐도 되고. 만화는 좀 생각해보고. 도진이 웃었다. 그래, 같이 살자. 그리고 형도 생길 거야. 형. 준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 형 이름은 우진이고 11살이야. 둘이 잘 지낼 거야? 그들은 준우의 옷과 장난감, 책을 챙겨서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진은 지난 하루 동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송에 지친 외로운 이혼남이었는데 오늘 그는 두 소년의 아버지가 되어 가족을 꾸리게 되었다. 우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저녁을 준비해 두었다. 간단한 소시지 파스타였지만 식탁을 정갈하게 차려놓았다. 준우를 보자 우진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안녕. 난 우진이야. 난 준우야. 꼬마가 그에게 달려갔다. 아빠가 이제 너 내 형이라던데? 난 좋은데 형은 어때? 장난감 있어? 자동차 놀이 할래? 그렇게 아이들은 순식간에 친구가 되었다. 도진은 부엌 문가에 서서 너무나 다른 두 소년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랑받고 자란 구김살 없는 준우와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우진. 하지만 둘 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착한 아이들이었다. 저녁 시간은 평화로웠다. 밥을 먹고 만화 영화를 본 뒤 도진은 아이들을 재웠다. 그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내일을 생각했다. 할 일이 태산이었다. 입양 절차, 우진의 심리치료 및 적응, 준우에게 상황 설명하기 등등.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었다. 구원은 때로 가장 의외의 곳에서 오고 선행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오며 가족은 핏줄이 아닌 마음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후 2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도진은 우진의 임시 후견인 서류를 꾸미고 학교를 알아보고 준우는 유치원에 보내고 회사 일도 처리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했다.
윤 여사는 이제 도진의 집으로 출퇴근하며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한영식 변호사는 준비 상황을 수시로 알려왔다. 수민의 심리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전문가는 높은 불안도,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충동성, 타인의 암시에 쉽게 휘둘리는 성향 등을 보고했다. 심리치료와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의 면접 교섭 제한을 권고했다. 수민은 2주 동안 2번 준우를 만났는데 모두 상담가와 보호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울면서 아들을 안고 미안하다고 했다. 준우는 엄마가 왜 슬픈지 몰라 위로하려 애썼고 그 모습에 수민은 더 무너졌다. 도진은 그녀의 고통이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아이들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말이다. 우진은 점차 새 삶에 적응해갔다. 처음 며칠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더럽힐까 봐 조심스러워했다. 일찍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집안일을 도우려 했다. 도진은 소년이 아직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도 긴장을 풀기 시작했고 자신의 등장을 대모험처럼 여기는 준우와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그들은 함께 놀고 블로그로 성을 쌓았다. 우진은 인내심 많고 자상한 형이었고 준우는 형을 무조건적으로 따랐다. 도진은 우진을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학교에 등록시켰다. 처음엔 힘들었다. 진도가 뒤처져 있었고 친구들을 낯설어 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배려와 보충 수업 덕분에 우진은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재판 날이 되었다. 도진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겨주고 윤 여사와 함께 학교와 유치원으로 보냈다. 우진은 헤어질 때 도진을 꽉 안았다. 오늘 힘내세요. 소년이 작게 말했다. 고맙다. 도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 잘 될 거야. 법원에서 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나? 변호사가 물었다. 응. 이혜진이 나왔어. 불안해 보이더군. 변호사가 서면 진술로 대체하려 했지만 판사가 기각했어. 직접 신문하겠대. 잘 됐군. 그들은 법정으로 들어갔다. 수미는 눈에 띄게 야윈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이혜진이 있었다. 30대 초반의 화려한 화장과 명품 옷을 입은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도진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송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재개되었다. 심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증인 이혜진의 신문과 김준우 군의 양육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혜진이 증언대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짐짓 당당한 척 걸어 나갔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증인 이혜진 씨, 판사가 시작했다. 피고 최수민 씨와 친한 친구 사이입니까? 네, 5년 된 친구입니다. 지난 4월 14일 성유원 레스토랑 사건에 개입했습니까? 전 아무 개입도 안 했습니다. 혜진이 턱을 치켜들었다. 그 식당에 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최수민 씨는 당신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약물을 주었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고요. 최수민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혜진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자기 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전 약 같은 거 준 적도 없고 음식에 뭘 타라고 한 적도 없어요. 수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내가 다 꾸민 거잖아. 이게 재판 이길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잖아. 정숙하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피고인, 앉으세요. 발언 기회는 나중에 줍니다. 수민은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며 자리에 앉았다. 혜진은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증인 이혜진 씨, 판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당신과 피고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녹취록이요? 원고 측 요청으로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일어나 판사에게 파일을 제출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의 통화 내용입니다. 판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 안에 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약간 왜곡되었지만 분명 그녀의 목소리였다. 얘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알아서 수습해. 그리고 어디 가서 그 가루 내가 줬다는 소리 하지 마. 난 무조건 아니라고 할 거니까. 김도진이 인맥 써서 너 미친 여자 취급할 거라고 했잖아. 수민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난 어떡해? 이제 어쩌라고? 알아서 살아남아. 난 상관없으니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던가? 녹음이 끝났다.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혜진은 입도 뻥긋 못하고 창백해진 채 서 있었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혜진 씨,
판사가 차갑게 물었다. 저건 조작된 걸 수도 있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다. 감정 결과 원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편집 흔적은 없습니다. 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변호사가 일어나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전 수민이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김도진은 위선자예요. 아내를 이용하고 쥐어짜고 이젠 아이까지 뺏으려 한다고요. 그건 당신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우 판사가 잘라 말했다. 하지만 범죄교사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까? 변호사 없이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혜진이 뒷걸음질 쳤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 재판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판사는 수민을 돌아보았다. 피고 최수민 씨, 이혜진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까? 수민은 고통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옛 친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전 그녀를 믿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전 친구겠지. 혜진이 비꼬았다. 넌 항상 멍청하고 약해 빠졌어. 수민아. 도와주려 했더니 날 팔아먹어? 그만. 판사가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다. 증인 이혜진 씨, 퇴정하세요. 혜진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자리로 돌아갔다. 도진은 그녀를 지켜보며 어떻게 저런 여자의 본성을 진작 알아보지 못했나 의아해했다. 그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타인의 약점을 먹고 사는 독성 강한 조종자였던 것이다. 판결을 위해 1시간 휴정합니다. 판사가 선언하고 합의실로 들어갔다. 1시간 후 돌아온 송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본 사건의 모든 자료와 증언,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첫째, 피고 최수민의 행위는 권리 남용 및 증거 조작 시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체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는 전면 기각한다. 수민이 얼굴을 감싸 쥐었다. 둘째, 심리 감정 결과와 사건 정황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김준우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김도진에게 지정한다. 안 돼. 수민이 신음했다. 셋째, 피고의 면접 교섭권은 피고가 심리치료 과정을 완전히 이수할 때까지 제한한다. 월 2회,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 또는 심리상담가 입회하의 만남을 허가한다. 수민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넷째, 피고 최수민은 최소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를 명령받는다. 치료 완료 후 면접 교섭 조건은 재조정될 수 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중을 둘러보았다. 다섯째,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한 채는 피고 최수민의 소유로 한다. 원고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원고 소유로 한다. 혼전 형성된 원고의 사업체는 원고 단독 소유로 한다. 공동예금은 절반씩 분할한다. 공정한 판결이었다. 도진은 사업과 아들을 지켰고 수민도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게 되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절반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이혜진 씨에 관하여 판사가 엄격한 눈으로 혜진을 보았다. 본 법원은 증인의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는 검찰로 이관됩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불법이에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타인을 범죄로 이끈 행위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우 판사가 대답했다. 형사재판에서 다투십시오. 혜진의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언가 급히 메모했다. 패정합니다. 우 판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기립했다. 수민은 책상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다. 변호사가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변호사가 뒤따랐다. 도진과 한 변호사는 복도로 나왔다. 축하해. 완벽한 승리야. 이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고마워. 형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내 일인걸. 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한 게 컸어. 보통 사람 같으면 엎어버렸을 텐데.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난동을 피우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법과 정의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 수민이는 어떻게 될까? 본인한테 달렸지? 치료 잘 받고 정신 차리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라면 재한은 계속되겠지? 법원이 기회를 준 셈이야. 하지만 형사 고발건은 별개야. 검찰이 조사하겠지만 초범이고 미수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이혜진은 글쎄,
교사범은 죄질이 나빠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 도진은 법원 밖으로 나와 크게 숨을 내쉬었다. 3개월간의 전쟁이 끝났다. 승리했지만 환희보다는 안도감과 피로감이 몰려왔다. 전화벨이 울렸다. 우진이었다.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우진아. 다 끝났어. 준우는 우리랑 계속 살 거야. 정말요? 진짜죠? 수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다. 이어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형이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산대. 진짜야? 진짜야, 아들. 아빠 집에 가고 있어? 금방 갈게. 만세. 우리 파이 구울 거야? 윤 여사님이 가르쳐 준대. 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집에는 이미 가족이 된 두 소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난은 지나갔고 새로운 삶이 앞에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정의는 승리했고 거짓은 드러났으며 선이 악을 이겼다.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운전하며 그는 레스토랑 앞에서의 그날 저녁을 떠올렸다. 그 작은 선행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쯤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아들과 사업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정직하고 고결한 소년과 만나게 했고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의 기회가 주어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고소한 빵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반겼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우진과 준우가 부엌에서 열심히 반죽을 하고 있었다. 윤 여사가 옆에서 돕고 있었다. 아빠 왔다. 준우가 달려와 안겼다. 우진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수줍게 웃었다. 축하 파티 하려고요. 샬럿 케이크 구웠어요.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주 잘 됐어요. 윤 여사가 거들었다. 그래, 도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한텐 다 잘 될 거야.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복잡한 사연과 상처가 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여기 있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3개월이 훌쩍 지났다. 여름이 되어 도시는 열기와 빛으로 가득 찼다. 김도진의 삶은 완전히 변했지만 그 변화는 불안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우진은 정식으로 도진의 피후견인이 되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났다. 의료보험증도 생겼고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닌 어엿한 가족 구성원이었다. 도진은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눈빛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볼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학교 성적도 쑥쑥 올랐다. 선생님들은 우진의 성실함과 습득력을 칭찬했다. 특히 수학의 재능을 보였다. 준우는 형을 끔찍이 따랐다.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둘은 단짝 친구였다. 우진은 인내심 있게 동생을 돌보고 놀아주었고 준우는 형을 무한 신뢰했다. 도진은 옆집을 매입해 아파트를 확장했다. 이제 각자 방이 생겼고 넓은 거실도 공유했다. 우진은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을 한동안 믿지 못했다. 사업도 순항했다. 소송이 마무리되자 도진은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공장에 대형 주문이 들어와 인력을 충원해야 했고 재정 상황도 안정을 찾았다. 한편 수민과 혜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 예비 음모 및 교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민은 심리치료를 열심히 받았다. 의사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지하고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긴 과정이겠지만 그녀는 노력하고 있었다. 준우와의 만남은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나아졌다. 수민은 감정을 조절하고 아들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준우도 다시 엄마와의 만남을 즐거워했다. 어느 날 면접 교섭 후 수민이 도진에게 대화를 청했다. 둘은 카페에서 만났다. 고마워. 그리고 준우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녀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가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해해. 도진이 말했다. 형이 생겨서 너무 좋아해. 우진이 얘기 들었지? 수민이 눈을 들었다. 당신 정말 좋은 일 했어?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구한 거나 다름없어.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아줬으니까. 우진이가 날 살렸어. 집을 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졌다. 분노는 사그라들었고 이해와 피로만이 남았다. 사과하고 싶어. 수민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가 한 짓 전부 다 내가 틀렸어. 두려움에 져서 혜진이한테 휘둘렸어. 혜진이는 내 안에 이미 있던 걸 이용했을 뿐이야. 도진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불안, 통제 욕구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게 중요한 거지?
용서해주는 거야? 도진은 생각했다. 용서란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던 걸 3개월 만에 잊긴 힘들어. 하지만 내가 변하려 노력하는 건 보여? 그건 기쁜 일이야. 고마워. 수민이 눈물을 훔쳤다. 계속 노력할게. 준우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들은 담담하게 헤어졌다. 도진은 8년 전 사랑했던 그 여자가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해야만 했지만 한영식 변호사는 가족의 친구가 되었다. 자주 놀러와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임동철 실장과 강민호 지배인에게도 살해하고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도진을 도운 사람들이었다. 여름 휴가 때 도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해 바다로 갔다. 해변가 펜션을 빌려 2주를 보냈다. 우진은 태어나서 처음 바다를 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말 예뻐요. 그가 속삭였다. 그림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준우는 파도와 놀고 모래성을 쌓았다. 우진도 같이 놀았지만 가끔은 그냥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했다. 저녁이면 해변을 산책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노을을 보았다. 도진은 이것이 진짜 행복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준우가 잠든 뒤 우진이 테라스에 나와 있는 도진 옆에 앉았다. 아저씨, 저 데려온 거 후회 안 하세요? 뭐, 도진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전 친아들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폐만 끼치잖아요. 도진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진아, 잘 들어. 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들고 있어.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섞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가족은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야. 정말요. 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이야. 넌 영원히 내 아들 박우진이야. 소녀는 도진을 꽉 껴안았고 도진도 마주 안았다. 마음속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가을이 되자 삶은 완전히 평온해졌다. 학교, 일, 집안일,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어느 9월의 저녁,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빠, 준우가 감자를 씹으며 물었다. 우리 계속 같이 사는 거지? 그럼 도진이 웃었다. 형아도. 엄마는 따로 살지만 자주 볼 거야. 좋아해. 준우는 만족한 듯 다시 밥을 먹었다. 우진이 도진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도진은 거실 창가에 앉았다. 지난 반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다. 레스토랑 앞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절망과 배신을 넘어 희망과 사랑으로 선행은 돌아온다. 굶주린 소년에게 베푼 자비가 생명을 구했고 소년에게 준 집이 충성스러운 아들을 선물했다. 도진은 선반 위 사진을 바라보았다. 바닷가에서 셋이 찍은 사진이었다. 검게 그을린 행복한 얼굴들. 준우는 웃고 있고 우진은 동생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도진은 두 아이 뒤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 상처가 있지만 굳건하고 사랑 넘치는 진짜 가족이었다. 도진은 차를 마시고 침실로 향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가장 힘든 시간은 지났고 이제 앞에는 산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